내년부터 공식적인 금리 인하 시작이 전개된다.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기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알리는 성명문구에서 FOMC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에는 금리를 하락한다는 내용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경제 활력이 3분기에 강력한 속도로 확장됐다가 이번에는 경제활동의 성장기가 3분기의 강력한 속도로 드러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얘기를 드렸던 거죠. 예측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 특히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들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컨센서스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FOMC 회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막 동요가 되거나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점도표가 나오죠. 이제 위원들, 연준 위원들에 따른 점도표 이런 거 보시면은 중간값이 내년도에 4.625%입니다. 4.625% 이것은 4.5에서 4.75%의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은 뭐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3월에는 첫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87%로 높아졌습니다. 50%도 이거 뭐 둘 중에 하나죠. 높은 건데 이제는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87%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1년 동안 우리가 제시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 또 믿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인플레 정점 지났다고 해서 11개월 전이에요. 뭐 지금 이제 3월 달에 인하 시작된다. 그리고 8개월 전에도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여기도 보시면 있죠. 미국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금리 인하. 그러니까 내년도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들은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양념을 치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은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경고해야 할 거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과는 제 방송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변화일입니다. 변화일. 변화월입니다. 월. 월 단위로 되니까 변화일. 변화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나누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등수치를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우리가 폭은 몰라요. 오르고 내리고 이런 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명분을 갖다 끼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이런 파동들은 어떻게 됐다?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 이 폭은 알 수 없지만 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시간들은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뭡니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자, 그리고 비트코인들도 뭐 8천만 원, 8천만 원 위에 살짝 돌파하고 3,500만 원 다 말씀드렸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답지를 받고 대응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매번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습니다. 매번. 지금 제가 5년 동안 하지만요. 모든 얘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모임을 가도요. 말이 안 된대요. 안 된다. 항상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겁니다. 자, 투자는 무엇입니까? 투자. 여러분들 투자가 왜 어렵습니까? 실행을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기준은 항상 미래에 가 있죠. 미래에 기준을 두고 현재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게 아닙니까? 시간을 알면 어려운 게 아니죠. 시간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보시면 연방기금 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이 5.5%에 갔을 때 이거는 이미 꼭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냐? 네, 다시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큰데 이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시간들이 상당 시간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이거는 미국보다 한국이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시간이 더 빠르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번에는 제로금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로금리를 어떻게 가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자,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미국 국채 10년물이죠. 그래서 금리라는 것도 시중 실세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짜리도 있습니다. 하루 1일짜리. 우리 이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콜금리. 그리고 91일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거. 이거는 CD라고 하죠.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91일짜리입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10년물 본드, 국채를 보는데, 자, 이거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5%입니다. 5%를 살짝 3일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강력하게 추천드린 거는 뭐냐? 무조건 사라 했습니다. 사라. 뭘 사라 했습니까? 네, 미국 국채 5% 위에서는 무조건 사라. 왜? 0으로 가니까. 0%로 결국적으로는 도달할 거다. 10년 안에.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3.5%죠. 3.5%보다는 미국이 5.5%에서 기준금리가 크기 때문에, 자,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게 이루어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5% 위에서는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여러분 다시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렸는데, 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나가고 나서 그때 또 말이 맞네 라고 또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 국채금리는 보시면은 지금 3.3%죠. 이거 언제 3%를 깼냐? 이거의 문제라고 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기준금리가 3.5에서 0%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예측한 대로 미국 국채금리는 10년물 4% 깬다고 그랬죠. 네, 0% 가는데 4%를 못 깨겠습니까? 국채금리 수익률은 0%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지금 가상금 금리라든 게 리보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이거는 뭐죠? 무위험 수익입니다. 무위험. 저는 주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주식을 추천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 주식은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들이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시간에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내려가는 시간에도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삼성전자 고가 찍었을 때랑 제가 자, 이 전고점 한번 돌파되고 나서 우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9월 달까지 시간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식 장고에 주식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 이기는 게임에서 가장 쉬운 것이 부동산하고 채권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기회, 국채금리 여러분들, 네, 국고채 이런 부분들이 5%가 넘어가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 10년, 20년 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채권은 어떻습니까? 네,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죠. 특히 미국 채권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무위험 수익을 얻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깔려야지, 네, 그렇게 해야지 위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스트래티지를 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 하락에 주택시장 살아나 1년 내 최고치를 또 찍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네,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 자,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게 무엇이다? 고용입니다. 고용. 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는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 시장이 그렇게 빨리 식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고용 시장이 하드랜딩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고용 시장이 식더라도 소프트 랜딩 정도로, 하드 랜딩이 아닌 소프트 랜딩 정도로 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주택 시장과 다르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주택 가격은 어떻습니까? 큰 두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실질 소득입니다. 실질 소득이 받쳐줘야 돼요. 실질 소득을 좌우하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고용이죠. 고용 임금, 뭐 일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다른 부분이고, 두 번째 좌우하는 것이 유동성입니다. 단순히 금리가 내린다 올린다가 문제가 아니고 양적 완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양적 긴축 같은 이런 변화들이 따라왔을 때, 네, 지금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주택 가격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실질 소득과 유동성. 뭐 세 번째를 따지면은 또 금리라는 부분들도 되겠죠.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들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네, 절대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 유동성과 금리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죠. 유동성이 확대되면 금리도 같이 내려가니까 금리 정책과 이런 금융 정책 중에 금리 정책이 또 같이 작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 중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1년 정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금리적인 부분입니다. 내년 3월, 2024년 3월에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부분들하고, 부동산에 있어서 제가 예측했던 부분들을 작년 12월입니다. 12월 12일 날 보시면은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1월부터 KB 시세 기준으로는 3월, 부동산 원 시세 기준으로 1월부터는 이 매매 가격 지수, 매매가 변동이 턴을 한다고 했죠.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0%까지. 정확하게 0%를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0% 올라갔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고용 시장이 미국처럼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다는 부분들, 이렇게 좋지는 않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만약에 지금 내려간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럼 큰 기조 변화가 있겠습니까? 크게 기조 변화가 나오긴 힘들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더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떨어질 때까지 좀 더 기다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급하게 없는 겠죠. 지금 당장 급할 게 없습니다. 금리가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매도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크게 공급된다, 어떤 드라마틱한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큰 0%를 중심으로 해서는 당분간 어느 정도는 지지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유동성이라든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동산의 상승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1년 전부터 정답지를 다 말씀드렸죠. 양극화라는 부분입니다. 양극화. 자,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소득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한정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인 소득이라든가 전반적인 유동성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금리 정책에 따른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에 지금 어떤 호재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어렵다. 현재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